2부 순서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을 모시고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발제인으로서 충남연구소의 임기현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계획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이따 토론 때 말씀 많이 하시고요. 한 20분 정도로 어떻게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여간 옆에서 네. 막 그 압력을 주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사인을 잘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거기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라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싫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도 뭐 다 읽지는 않고 저는요, 하여간 제가 정리한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원래 100주년인데 어떻게 하면 이분 작품을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왜 그러냐면 이때가 막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권희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더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한 그 결과를 보고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도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잠깐 제 소회를 적었습니다. 그 단락 보시면 하여간 홍구본 선생님은 몸은 우익 쪽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까 그 두 해방 광복 공간에서 두 좌익과 우익이 충돌할 때, 그렇지만 하여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작품을 그려내셨고요. 그래서 왜 홍구범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냐? 뭐 제 생각에는 그 한국에서 보통 국문과에서 문학사를 배울 때 10년 단위로 배우는데 이 40년대가 조금 어물쩡하게, 그러니까 40년대 오히려 암흑기 전에 이육사나 윤농주를 배우고 바로 건너뛰는데 50년대도 사실은 별로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약간 40, 50년대가 우리 문학사에서는 빠져 있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50년대 문학은 읽어보자 그랬는데 50년대 문학 진짜 재미없었어요.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뭐 장용학, 손창섭 이 뭔 소설인지 문장도 난해하고 어려웠는데 그 90년대 중반에 우리 권희돈 교수님 덕분에 저도 여기 그 양조장도 오고 전집도 나오고 읽게 되면서 이게 50년대보다 더 이전 소설인데 홍구범의 소설은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요.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9일장이었는데 이게 막 우습기도 하고 장례를 뭐 이렇게 표현을 기막히다. 이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왔냐 뭐 여러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도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홍구범 선생님은 1923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제도 교육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어의 어떤 그 구사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났을 건데 해방되자마자 준비된 듯이 이렇게 작품을 썼는데 그 글이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다는 거. 저희가 그 지난해 옥천에 정순철 선생님 그 짝짝꿍을 쓰신 분, 그분 자료를 발굴하면서 그분이 해방 이후에 제일 어려웠던 게 졸업식의 노래를 쓰시고 한 이유 중에 그 우리 아이들이 입이 일본어로 굳어가지고 우리말 표현이 잘 안 돼서 이제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작품의 어떤 글쓰기 수준이라는 게 물론 해방공간 그 이전에 그 많이 준비도 하셨겠지만 그 입말들 재미있게, 그리고 그분이 관여하셨던 이 문해라는 잡지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문학 잡지 중에 하나였고 또 거기에 대여섯 편의 글을 실으셨고 그의 작품이 그 공간에서 우리말이 서툰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재미있게 읽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뭐 국가를 바라세우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말의 회복이라면 이미 홍구범 선생님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해방 홍구범 선생님이 우리 권희돈 선생님이 밝혀주신 대로 아이러니 역설 기대했던 거하고 달랐던 그런 게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진 게 그분이 사셨던 해방 공간 아까 광복 공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광복 고 공간 그 사실은 미군정기였지 않습니까? 미군정기가 그 다음에 또 정부 수립이 48년 되고 50년 요 때까지가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그 공간 자체였다. 그래서 범위호면에 보면 차라리 해방돼 가지고 안 내려온 것보다 차라리 저 간도에 살 때가 더 낫다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공간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온갖 몰입애들 그러니까 속물들이라고 하나요? 이게 날뛰고 이런 것들을 홍구범 선생님은 지켜보시기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 이렇게 그려내시고 그래서 그 아이러니한 공간과 그의 아이러니 기법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그 소설을 가장 잘 그려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아까 그 서울길 이야기했지만 그 조수라는 놈이 나오는데 확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 노인을 끝까지 끌어내리잖아요. 그 거리만큼 계산해가지고 그게 소설적 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속물들을 누구나 읽으면 재밌어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인간 유형을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홍구범 선생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되비춰보는 거울로 삼고자 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홍구범 쌤 당신도 수필이나 글에 보면 나도 그런 놈이 혹시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고 수필이나 이런 거 보면 조연현 자기는 굶어도 누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점들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홍구범 선생님의 소설 속에 나오는 전망이 되게 화려하거나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 그분이 꿈꿨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인 거, 서로 정을 나누고 없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연민할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가 소설적으로 좀 소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 홍구범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당시는 국가도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좌든 우든 선택, 그 다음에 자본주의, 속물 그 속에서 국가나 미래나 이런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에 홍구범 선생님한테만 지나치게 소설적 전망을 좀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부여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소박한 인간 속에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그려내신 부분으로 보면 오히려 더 위에 계셨던 분이 아닌가. 어쨌거나 간에 만약에 우리 정부가 더 안정되고 갈 방향도 정해졌으면 훨씬 더 훌륭하신 소설을 썼겠습니다마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어젓한 소설 한 편 써보는 게 꿈이었는데 28살에 전쟁 때문에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했던 게 충북문화사에서 왜 그분을 최고로 쳐야 되느냐 이런 걸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정지용, 오장환 선생님 아무리 해서 그 안에서 고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고향이 안 나와요. 양구비가 사투리냐 아니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여기 보면 그 충청도 금봉산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용동 박서방 찾아보니까 이게 용찬동이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입장댁 여기 나오는 평범한 이런 사람들도 다 뒷조사해 보면 다 여기 분들이. 이 방주관도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방주관 혹시 지명 들어보셨어요? 제가 방주 출신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거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이거 그냥 외지 사람들이 읽으면 방주관으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도 이사가 그거 끝나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읽으면 이 방주관은 예사 방주관이 아니죠. 몇 차례 등장하는 그런 그 지명들이 셌다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저희 중북학예 연구소 우리 지사님께서 맨날 충북 정체성이 뭐냐 찾아내라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 홍구범 선생님의 이걸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서울이라고 하는 원망 공간, 희망하는 그 장소를 트럭 뒤에서라도 올라타고 갈 수 있는 그 거리감이 바로 충청도의 특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도 능할 수 있었고 충주에도 능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양쪽 어느 쪽에서도 다 이렇게 그 공간적 배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특징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엄그럭 개똥불 씨갑씨 등갱이 뭐 이런 충청도 방언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연구가 다시 되고 된다면 단연 독보적인 최고의 이 지역을 드러내는 작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굴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몰골인데 홍구범의 작품이 남긴 작품을 쭉 보시면 이제 한 30편 정도 되는데요. 한번 일복 요연하게 정리를 해본 게 30쪽까지 나오는데 대단히 아쉬운 거는 뒤에 쪽에 그 동그라미 쳐진 게 이제 중장편이 되는데 49년, 50년 요 무렵에 올수록 정점이 되면서 아마 장편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 장편은 그 당시에는 지면이 많이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재 형태로 많이 실었는데 다 중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가의 꿈이 어떻게 보면 또 장편으로 완성된다고 하면 후반부에 아쉽게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꼭 하자면 이게 제가 작품 목록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이 출전이 지금 이제 아카이브가 많이 됐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출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 전집을 우리 권희두 선생님 하신 걸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래도 또 애매한 게 나와요. 한 3-4군데가 막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앞으로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5편 정도의 작품을 소녀 황진이는 여기 김정수 교수님이 이따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 그 한 5편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올해 새롭게 발굴한 겁니다. 제가 뭐 감동적으로 느낀 것은 이 황진이가 기생이 된 이후의 설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인문. 시커멓티티한 놈이 나타나서 나중에 그러면서 그 놈이 소원이 그 황진이를 한번 보고 죽기 전에 임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녀가 지나갈 때 앞에 서달라는 그 소망을 유언을 해요. 그 머시매가. 그런데 엄마의 몰래 그 뭐랄까 하면 대청간에 서서 그 상녀 지나가는 걸 본다거나 할 때는 막 울렁울렁거려요. 이게 뭔데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그 상녀가 지나가는데 그 짝사랑하던 그 상녀 지나간 앞에 속심합니까? 그걸 줍니다. 주는데 그건 엄마가 막 반대하거든요. 너 시집 못 간다. 이러는데 그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 그 힘이 있었고요. 초막의 낫도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그냥 영화 한 편 같습니다. 거기 뭐 그냥 가난한 그 남매가 개울가에서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잠자기만을 기다리는 남동생 그 자야 어린애가 자는데 이놈 자지도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지를 본 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묘사를 거의 끝까지 밀고 올라간 그런 그 영화를 한 것 같고요. 미력 있는 말은 앞에 그림이 있지만 자기 작가가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13년 살았다 말하는 작가는 이 작가가 아마 처음인 그 작품이 미력 있는 말이 발견이 됐고요. 그 손목 작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면 이분이 동화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또 그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근한 세상. 거기에 이제 서평을 쓰신 것을 통해서 그 동화에 그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었다. 여기 권태영 쌤 집이 여기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연구가 돼야 되겠죠. 아동문학에 소년 소설을 몇 편을 쓰셨는데 그쪽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그림자 이야기는 그 2회 편이 빠져 있었는데 2회 편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2회 편에 외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시간 동안 그 여자, 그러니까 삼각관계죠. 그 여자 제자의 병실에 가서 36시간을 있는 이야기가 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 키스를 하려고 들이댔다가 거절당합니다. 이 키스했으면 홍구범 소설 아닌데 키스하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여기에 36시간을 있고 그 아까 도덕성 윤리성하고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재미있었던 거는 그 1회나 3회에서 할 수 없던 2회 그 약간 별난 아내가 배우로 등장합니다. 이게 예술인 부부죠. 자기가 작품을 써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만난 사이라는 거, 그 연극 작품을 쓰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힌트를 얻는 거는 홍구범 선생님이 영화의 부분에 분명히 관심이 있었고 연극적인 요소에. 그러니까 내가 하숙비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찾은 이해 처였는데 그 소설이 반드시 뭐 삶과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하숙비가 부족해서 연극 대본을 썼는데 그 대본을 써서 그 배우가 연습하는 그게 만난 아내라는 게 2회 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도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그 내 마누라가 좀 별나고 모진대가 있고 나한테 대들고 서로 치고받고 타는 사이지만 내가 키스하다가 거절당한 걸 과연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어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찔린다 화해하려고 찾아갔다가 3회 가서 더 피터지게 싸우는 이야기로 그 원래 3회는 있었죠.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미발견 작품은 이번에 그 찾은 작품 중에 저희가 분명히 있다는 작품이 한 8편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8편 정도 되고 그 중에 출처까지 밝혀낸 게 서지학자분들의 도움으로 7편. 요거는 이제 작품 원전까지 찾는데 큰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전집에서 우리 권희돈 선생님이 밝혀놓은 3작품까지 해서 그 제시한 모든 작품이 분명히 그분이 쓰셨는데 아직 없는 작품입니다. 이게 밝혀내야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편수로는 단편 소설이 많은데 이 꽁트에서도 거의 그냥 완성을 이루셨죠. 꽁트 부분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오늘날 같은 뭐 학생 100일장에 충주의 꽁트 뭐 이런 이렇게 그 대회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작품 속에는 꽁트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모가 다 드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제가 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참 여기서 그 새로운 작품 발굴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정민 선생님이 많이 했는데 제가 거저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권희돈 선생님이 마이크로 필름 읽는 거 고생한 만큼 또 이 작품 찾아내는 거 고생 많이 한 부분이 제가 꼭 고맙다는 우리 연구원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미명풍경 이야기는 그 최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동료 소설가가 이미 3년 전에 49년인데 3년 전에 그 뛰어난 작품이 미명풍경이 있었는데 그 길다는 이유로 안 실어줘서 안타깝다 이야기가 있고 몇 달 뒤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독립 1주년 기념으로 공모를 받았는데 이때 미명풍경이 제목이 딱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데 이름이 김성만으로 등장해요. 홍구범 자기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그때 수백 편이 응모를 했는데 당선자가 없는 가작의 2편이 뽑혔는데 그 중에 미명풍경이 나오는데 이 미명풍경의 그 이름이 김성만으로 나와. 그리고 김성만으로 나왔는데 옆에 주소를 써놨어요. 근데 주소를 써놓은데 여기 미아리 540일이 나와. 홍구범의 주소예요. 홍구범이 그때 살았던. 그러니까 이 작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모해서 받은 이 미명풍경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시간 때문에 겁이 자꾸 나가지고 36쪽에 그 이야기 보면 죄송합니다. 36쪽에 그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창작집을 곧 발견하시라 글기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걸기대 이렇게 나오는데 제 경상도 사람이 걸기대 개봉박두 봄이 오면 이게 390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1950년에 창작집이 이게 나오면 거의 전작품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때 이미 이 작품을 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의 390쪽도 두껍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 두께가 어마해서 소설 1, 20편 들어가는 건 예사도 아닙니다. 활자가 지금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 근거를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홍구범이 이게 또 발굴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권희돈 교수님이 고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해방 공간에서 그 잡지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좌익이 냈다가 사라지고 또 정부 수립되면서 그 우익이 이게 재편되면 좌익이 쫓겨가고 없어지고 이거 홍구범 선생이 전체 쓰신 작품 잡지가 24개 속에 실려 있습니다.
이 24개 잡지를 다 확인하고 찾는다는 게 글자 해독이 그 당시는 어렵잖아요. 이게 깨져가지고 그런 작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매체를 소개하는 이유도 앞으로 남은 작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 데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구범의 생애에서도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은 다 돼가고 다 끝난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뭐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러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재밌는 거는 그 홍구범의 소설 중에 약간 가난한 사람의 어떤 분위기도 있지만 부잣집의 이야기도 뭐 약간 있어요. 집에 늘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진짜 장인어른께서 충주 군수를 한 그 김태연 이 기록이, 이게 충주군에서 또 따로 생각해야 되죠. 이분의 기록들이 제가 언론 자료에서 당시 몇 개 찾았는데, 이분이 약간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주 군수를 지금 시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분은 연임시켜야 된다는 그 언론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처가에 뭐 덕을 봤다면 제가 또 그분한테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같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제가 그 연보를 메꾸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찾아서 늘어놓은 게 얼마나 도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뭐 언론사의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동문학가 협회를 결성했다, 영화인 협회에 가입했다, 이런 어떤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고,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아이러니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모윤숙이나 그 당시의 동료에 의해 그러면 문회사에서 이 문인들 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아오라. 그래서 자기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문회회사의 그 사무실에서 그 북에서 내려온 그 인민 그 군중의 문인들이겠죠. 잡아다가 취조도 당하고, 진짜 역설과 아이러니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홍구범은 왜 이렇게 소설을 잘 쓰게 됐을까? 갑자기 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다 추적해 봤을 때 김농리를 만나러 갔을 때 김농리한테 이미 작품을 보여줘서 인정할 만하다. 그때 내가 서울에 있는 사립중학교를 나오다가 중퇴하고 왔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찾은 신문 자료에서는 1934년 4월에 중동학교에 그 입학한 입학자 명단에 홍구범이 나와 있습니다. 입학 분명히 했습니다. 신문에 입학자 명단이 나올 정도면 입학을 했고, 그러면 그 사이에 40년에 그 다솔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말하기를 내가 중학교를 중퇴하다 왔다. 홍구범 생이 쓰신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금방 중동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중동학교를 상당 부분 다녔다. 이 중동학교는 그 당시에 그 5년제 학교에 각종 학교로 출발해서 34년에 그 정식 그 중등 학교 인정을 받은 학교인데, 그때는 좀 껄렁껄렁한 놈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명문이 됐는데, 중동학교, 그 당시 정확한 교명은 중동중학교가 아니라 중동학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정순철 선생님이 짝짝꿍을 쓴 옥천의 정순 쌤이 그 학교에 교사를 하셨고, 우리 민족주의자 권덕규 선생이 국어학자이고, 뭐 이형구, 정인석, 이 학교가 문학 좀 특기의 생들이 많았던 학교이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중동문고라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그 학교의 문고로는 가장 큰 도서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자양분이 되고 금방 학교를 그만두진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야기만 할게요, 시간상으로. 그게 중동학교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과제들을, 그 다음에 뭐 수요문학 잡지 창간한 것만 몇 개가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해금될 때 홍구범은 언론인 홍구범 해범한다, 이런 기록들이 많은 거는 우리 언론사에 큰 기여를 한번, 그것도 나중에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남은 과제들 속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 당연히 드렸듯이 작품을 빨리 그 발굴을 해서 하나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우리 권희돈 쌤을 절대 뭐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에게는 은사가 되고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스승이신데, 이 보면 텍스트를 빨리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전집이 아니었으면 저는 홍구범을
몰랐습니다. 그 행운이었죠. 권희돈 선생님. 그러나 그 전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우리가 그 뭐 까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본에 민중일보에 16촉밖에 안 되는 전등빛인데 글자가 뭉개져서 안 보입니다. 마이크로필름에. 그걸 억지로 본 게 5, 6촉인데 그 당시에 규격 전구가 16촉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그냥 전등,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작가에게 있어서 하나의 작품은 크든 작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같이 말하게 이제 그 와이프 보고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근데 부자지간의 어떤 각별한 정을 나타낸 게 그 7번 45쪽에 이애를 이만하고 술상이나 봐와 하고 이애하고 이만하고 애하고 관계 이런 거 크다는 거. 그다음에 이분이 쓰신 가장 아름다운 평론이 그 이제 문학인가 노예건선인데 동년의 한자 일제강점기의 표기는 전자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전집에는 전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그다음에 테러를 일삼는 이게 좌측할 때 테러를 70년대까지 테러로 썼습니다. 테러로 썼는데 글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 전집을 옮길 때 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그리고서는 이 원전학적을 지난해 우리 정호승 선생님 할 때처럼 국어학자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아는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그래서 감히 제안하는데 여기 문화원장님도 힘을 보태주시고 권희돈 교수님이 힘이 아직 넘치실 때 이때 전부 이렇게 꾸려가지고 전집을 한번 새로 꼼꼼히 전부 대조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필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준동이라고 하는 거 벌레들이 들건 준동을 격동 글자 그때 안 보이니까 한자라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게 대단한 건데 이제는 우리가 마이크로필름을 다시 확대하고 과학 디지털 기술이 생기고 여러 명이 지혜를 모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단편의 미학을 완성한 그의 소설을 독자들에게 좀 더 제대로 알히고 이렇게 해서는 발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원전을 하자. 그때 원전을 실을 때는 이왕이면 원 작품 그대로 하고 줄을 다는 것도 하나 하고 또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그 충북학연구소는 별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두서없는 보고 말씀 길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정숙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충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구범 선생님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과 그리고 또 그 충청북도에 이렇게 좋은 그리고 귀하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에 그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권희동 이제 교수님께서 그 충청북도 대학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충청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충남대학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주대학교에서 근무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그 충청북도 특히 이제 청주 중심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지역적인 어떤 그 로컬리티 이 부분도 느껴졌고 청주를 포함해서 충북 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런 과정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즐거웠고 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 충북 작가회의에 이제 우리 그 김덕구 선생님, 그다음에 임기영 소장님, 우리 정민 선생님 포함해서 그 충북 작가회의 선생님들께서 도타운 정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서 이제 같이 또 문화 활동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2016년, 17년도에 마이크 좀 가까이. 네, 홍구범 선생님의 작품을 좀 한번 발표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이제 받고 처음으로 2017년도에 이제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구범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희도 선생님의 지금 그 전집 발간은 앞으로 이제 오류도 좀 더 잡혀질 거고, 새로 발굴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집이 더 확대되고 정확한 정보원들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 앞에 가장 첫 자리에는 권희돈 교수님과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분들의 그 노고가 항상 이렇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연구를 준비하면서 이제 권희돈 교수님의 그 전집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굉장히 또 뜻깊은 건 임기원 소장님, 그다음에 정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한 작가의 생애, 그리고 한 작가의 어떤 삶이 그게 불과 28년이라고 하는 시대지만 굉장히 그 조각조각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잘 완성을 하면 한 인생, 그리고 한 시대, 그리고 그 삶이 그려지겠구나,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조각을 만들어가는 저의 한 사람으로 작은 힘이지만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좀 보셨을 텐데요. 영상에서 잠깐 나오는 그 목소리는 이제 저의 목소리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홍수영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그리고 또 김재식 선생님 주덕 그 양조장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 유족으로서, 그리고 홍구범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삶도 안타깝고 슬픈 비극적이지만 또 남은 유족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힘들고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던 중에 2017년도 하고 나서 저도 좀 이렇게 잊혀져 있다가 올해 5월에 대산문화재단에서 홍구범 선생님의 100주년이니까 발표를 하나 또 요청을 해서 또 한 번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홍구범 선생님 작품이든 작가든 방법론이든 관련된 기존의 그 연구사는 일단은 다 정리를 논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연구사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많이 이제 공부가 됐고, 아마 임기원 소장님 꼼꼼하게 잡아주신 분들 그 부분부터라도 앞으로 연구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오늘 토론문을 보면 토론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토론에서 이렇게 워낙 깊은 어떤 질문들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 취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스트의 49쪽에서 50쪽까지는 많이 이야기가 되셨고요. 저는 이제 새로 발굴된 홍구범의 소녀 황진이인데요. 소녀 황진이라는 작품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웃집 총각이 황진이를 굉장히 연모해서 혹은 상사병에 걸려서 그런 어떤 정말 짧은 그 설화를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변형한 부분인데, 굉장히 그냥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 부분인데 그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사도, 그리고 현실인식도, 그리고 더 치밀한 구성들을 한 작가가 소녀 황진이라고 아마 이제 뒤에 이게 실리신 걸 보면 A4용지 한 3장에서 4장 정도 되는 소품에 가까운 그 단편소설인데, 의외로 정말 끝까지 읽으면 재미있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것을 잊을 정도로 그냥 쭉 따라서 읽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설화나 이런 부분은 황진이가 이렇게 관연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처녀를 넘어서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배경은 17살, 8살에 해당하는 그 나이대를 이제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 황진이라는 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는 오시지, 제가 이제 초대를 멀리 계셔서 못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소녀 황진이를 만나게 해주신 이종문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연구사 전체 총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 2017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이종문 그 계명대 전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중학생이라고 하는 새로 발굴된 잡지의 전체 해제를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 그 중학생에 실린 단편 소설이 소녀 황진이라는 그 부분을 거기에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한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과 네트워크가 연대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명대학교의 한문학과에 전화하고 동의를 구해서 이종문 선생님께 연락이 닿고, 이종문 선생님 상주에 계셔서 상주에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취지와 곡진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작품들이나 자료는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저는 처음에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은 갖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이제 다 끝나고 이 발제문하고 그 원본을 가지고 또 상주에 한번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련이 된 이제 요 텍스트였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제 저는 소녀 황진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것이 실린, 특히 해방공간에서 중학생이라는 잡지 창간호가 그 1949년 7월에 그 발간이 되면서 황진이가 실린 이유가 뭘까? 그리고 소녀 황진이라는 텍스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는 잡지, 매체와 연동해서 같이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요 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학생의 해제 부분이 이쪽에 50쪽에서 55쪽까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면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중학생은 지금의 중학생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중학생은 초등학교 6년, 그러니까 우리의 현행 체제가 다른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 중학교가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생이면 5학년을 의미하고, 14살에서 18살까지를 부를 때 중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잡지가 처음으로 하면서, 아까 문예에 그 참가했던 거의 대다수, 그리고 그 당대의 우익뿐만 아니라 순수문학 계열의 내노라 하는 그 김동리, 모윤숙부터 시작해서 조지훈, 그 다음에 그 최태응, 이런 모든 작가들이 대거 중학생의 필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주도했던 신문 기자, 그 다음에 연극 배우 최정희, 뭐 이런 이런 분들, 주필가, 박종화, 이런 대거 이분들이 같이 하면서 두 가지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미군정기에 이제 교육과정, 1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그때 당시가 14세, 18세면 굉장히 감수성도 많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미래 후속 세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중학생들을 미군정기의 교육과정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 이제 같이 그 성장의, 그러니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자, 예비 문학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굉장히 기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현상금,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현상금을 해서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작품 공모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153쪽에 54쪽에 이제 보시면 소설의 주제와 구성부터 시작해서 남성 작가론, 여성 작가론, 지금 이 커리큘럼 자체는 거의 지금 문창과나 지금 대학교의 국문학과에서 배울 정도의 장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작가론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이제 수강료를 받고
그 강좌를 마련하겠다라는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그 중학생에는 그 전국에 50개의 그 중동학교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다 일제히 거기에 이거 너무 출간을 발간한다. 그리고 우리 지원한다. 우리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이 부분이 그 미래의 문학자 혹은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보여준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중학생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떤 이상, 그리고 미국의 교장 선생님들이 견학가는 이런 걸 통해서 미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동경, 이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의도가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소녀 황진이는 어떤 점에서 저는 주목을 했냐면, 어쨌든 이 홍구범 선생님은 문예나 김동리, 조지훈 이런 분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됐고, 거기서 실무적인, 그리고 거의 뭐 편집의 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기자 역할도 했고, 편집인의 역할도 했고, 작가로서도 썼고, 작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중추적인, 거기서 핵심적인 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작품을 써야 하는데 어떤 작품을 쓸까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적인 차원에서 홍구범 선생이 왜 소녀 황진이를 택했을까?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을 이제 데뷔 작품인 봄이 오면 작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봄이 오면에서 14살, 13살, 16살, 7살 된 자매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핍진하고 힘든, 가난해 정말. 그리고 첫 딸은 먹을 그 양식을 줄이기 위해서 술집에 엄마 아빠가 그냥 어떤 한 사람과 이렇게 일종의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방백으로 듣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팔려가는 딸의 어떤 부분이라면, 소녀 황진이의 부분에서는 그 상여가 있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기생의 딸이라고 하는, 서첩의 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도저히 자기는 그러니까 기존 제도나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수용하고 정말 통렬하게 한번 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왜 기생이라는 서를 택했을까? 과감하게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당시에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감수성도 있고 미래의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중학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주체적인 그 의식을 좀 주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홍구범의 현실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군정이라든지 혹은 미국에 대한 로망,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훨씬 더 강화됐거든요. 그 이후에는요. 그럼에도 그리고 또 홍구범 선생은 독서광이었습니다. 거의 로서와 작품이나 외국 그 번역 작품, 우리나라 건 시시해서 못 읽겠다,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그 외국 작품들을 정말 많이 이제 읽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왜 소녀 황진이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일반 대중에게 혹은 중학생들도 이 설화는 알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인지의 부분이, 공유 부분이 컸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미국적인 거거나 외국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통 혹은 우리의 민족 안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이제 그 해석이고요.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항상 고민이 될 때는 텍스트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나 풀어내야 될 주제가 많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의 선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읽어내기가 좀 더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소녀 황진이도 재미있긴 한데 과연 어느 만큼 풀어내야 될지 그 간격 그리고 정도, 이런 부분에서 연구자로서 어디까지 나가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소녀 황진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소녀 황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과 중요한 어떤 그 소설적인 형식들이 당대 잡지 중학생 상간호라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모범 중등 장문에 홍구범 선생의 작가 일기가 교과서에 실립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우리가 문학 교과서나 교과서에 실리는 그 문학가들의 작품을 굉장히 또 주목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판권도 되게 많이 알고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막 이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홍구범 선생이 단순하게 그냥 활동을 많이 한 작가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문장이 정확합니다. 문장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간결하고 그리고 문제의식이나 이거 풀어가는 어떤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아마도 여러 어떤 맥락에서 홍구범 선생은 그런 어떤 역할로 이제 중학생에 들어갔고 소녀 황진이 그리고 중학생을 통해서 당대 그 젊은 작가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그리고 특히 14살에서 18살에 해당하는 그때 당대의 중학생들을 어떻게 호명하고 있는지를 이 중학생과 소녀 황진이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이 길은 멀다라는 게 장편 소설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로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작품을 썼을 거고 어떤 형태들은 장편은 완성이 됐을 텐데 연재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쉬운 그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남은 과제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만 조금 더 보탠다면 충북 뭐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분들께서 길은 멀다, 그 다음에 불그림자 다 미완이거든요. 아직 그 발굴되지 못한 작품도 있지만 그것에 유추해서 완성 후대의 작가들이 좀 옴니버스식이든 프로젝트든 길은 멀다와 불그림자를 완성해서 장편소설을 이어서 후대의 작가들이 같이 함께 쓴 장편소설을 한번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